네, 오늘은 증여세 없이 4억 원을 자녀한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임 감사 원장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, 최근에 난 뉴스 보도 자료예요. 전 감사 원장님의 큰딸 부모의 4억 빌려 강남 아파트 샀다. 이 제목만 봐서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뭐가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엇이 문제일까? 첫째 딸이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강남 아파트를 샀답니다. 무엇이 문제일까요? 제가 누누이 아주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돈을 증여받지 않고 빌릴 수 있다고 했죠. 빌리는 게 문제인가요? 이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국세청에 지금 전화해봐서 물어봤을 때 국세청이 안 된다고 해야 되겠죠. 전화해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. 분명히 원칙은 계좌이체 했을 때 증여로 추정하지만 빌려줄 수 있거든요. 그렇게 입증해낼 수 있고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. 그러니까 4억 원을 단지 빌렸다는 이 행위는 전혀 문제될 게 없죠. 근데 뭐가 문제죠? 2019년에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샀네요. 이게 좀 배 아픈 일이긴 하죠.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강남 아파트는 많이 올랐으니까요. 이게 아마 보는 사람한테 조금 배가 아플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문제점을 못 찾겠으니까 문제점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4억 원의 출처가 문제인가? 한번 보죠. 4억 원 어디서 났는지. 그 감사 원장님의 배우자의 부모님께서 상속을 해주셨네요. 상속받은 돈으로 그 자금을 자녀한테 빌려줘서 자녀가 그 돈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샀다는 거죠.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상속 재산을 누락했나?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안 하고 돈을 받았을 수 있잖아요. 그건 아닌가 봅니다. 상속세를 다 냈다고 하네요. 상속세를 내고 받은 이 돈을 굳이 바로 지금 증여세를 내면서 줄 필요 없겠죠. 나도 지금 써야 되는데 살면서 써야 될 거잖아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죠. 이 빌려준 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? 제 최근 영상에도 이런 댓글이 달렸거든요. 친언니한테 제가 4억을 빌립니다. 똑같겠죠? 부모님한테 빌리는 거랑. 그러면 그 언니는 재산이 4억이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? 공직자인 이 감사 원장님께서 돈을 빌려줍니다, 자녀한테. 이 돈이 자녀한테 갔죠? 나는 뭘 갖고 있는 거죠? 전 채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. 4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 갖고 있는 거예요, 아직. 그럼 이건 뭐죠? 제 재산이죠. 이 재산 신고를 누락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찾아보니까 4억 원을 채권으로 재산 신고까지 했어요. 아직까지는 잘못된 걸 찾지 못하겠네요. 왜냐하면 돈을 빌려준 이 4억에 대해서 채권으로서 재산을 신고했거든요. 이건 잘한 건데. 저도 나름 이 뉴스를 열심히 찾아봤는데 무엇이 문제라서 이게 뉴스까지 난 건지는 저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찾은 하나, 무엇이 문제라서 이게 뉴스가 났는지. 부모 찬스 아니냐.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 행위는 아무나 4억을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죠. 그러니까 이건 부모 찬스다. 저는 예전에 상당히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사람들은 다 부모 찬스를 받은 것 같았어요. 왜냐? 그렇게 가까운 곳에 지하철이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. 서울에 산다는 그 자체가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평등하게 만들려면 서울의 지하철을 없애면 되겠네요.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, 누군가는.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부모 찬스를 아예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자녀한테 증여를 못하게 하면 되겠죠. 그리고 재산은 100% 죽으면 국고로 가져가면 아주 평등해질 수는 있겠네요.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. 근데 아마도 양계장에 있는 닭들 있잖아요. 그 닭들도 아마 옆에 있는 닭을 부러워할 겁니다. 누군가는 백열등에 가까이 있고 누군가는 백열등에서 좀 멀리 있겠죠. 여름이면 유리한 게 될 테고 겨울이면 불리하게 될 텐데 어쨌든 누군가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 같긴 합니다.
제 입장에서 지금은 만약에 아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4억 원이 모자란다 하면은 전 상당히 뿌듯할 것 같아요.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4억 원밖에 모자란 돈이 없다니 진짜 대단한 거 아닌가요? 분명히 제가 자녀한테 4억 원을 빌려주는,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사는데 딱 4억 원만 모자란 거잖아요. 그래서 4억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은 저한테 뿌듯한 상황은 맞을 것 같은데 이자는 받아야죠. 이자 받았나요? 한번 볼까요? 이자 받으셨네요. 2.75%를 받았습니다.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가 프랜카드 걸린 걸 가끔 보잖아요. 은행 앞에. 거기 특판 이자율 몇 프로 나오나요? 2%대도 잘 안 나오죠. 어쨌든 2.7%면 작지 않은 이자율을 받으셨네요. 그죠? 일반적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고 하면요,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. 그리고 원금을 상환받으면 돼요. 이게 내가 준 게 아니다, 증여한 게 아니라 빌려준 거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럼 이자율은 얼마 받아야 될까요? 상증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있습니다. 4.6%로. 그런데 상증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이자율 범위도 있다는 거죠. 그걸 적절히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제가 예전에 책을 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계속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새롭게 책을 내면서 어플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 차입금의 이자율 계산기예요.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다 차입금을 기록하시면 이렇게 적정한 이자율에 따른 이자와 가능한 이자율의 범위가 나옵니다. 그럼 내가 만약에 자녀한테 4억을 빌려줬다. 그럼 요 사이의 이자율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. 2.75%라면 문제없는 이자율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. 최소 이자율보다는 조금 높네요. 그죠?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금의 일부를 상환했다는 사실이에요. 차입금이 있으면 원금의 일부를 상환합니다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이자율이 변동하죠. 그럼 이자 금액도 변동하겠죠. 그래서 이 어플을 만든 겁니다. 당연히 무료로 만들었고요. 가끔 왜 무료로 만들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이렇게 최초의 차입금이 만약에 4억 원 있다. 그러면 원금을 일부 상환했습니다. 이러면 다른 차입금 잔액이 나오죠. 이러면 이때부터 다르게 적용된 이자율과 그 이자 금액으로 매월 상환하면 되는 거예요. 이걸 뭐 굳이 공증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. 이렇게 원금 상환액을 변동시켰을 때 관련된 이자도 같이 변동시켜줘야지 입증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죠. 네, 제가 지금까지 뉴스를 보면서 문제점을 찾지는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차입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아주 높으신 분도 이렇게 실행하시잖아요. 그렇죠?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